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오늘 점심은 삼계탕으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닭을 먹는 날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날 가면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하루 먼저 가거나 하루 뒤에 가시는 분. 그러니까. 그 즈음에 먹어주면 좋기는 한데 너무 북적될 때 꼭 가야 되냐. 그래서 하루 전에 가든지, 그렇죠. 하루 후에 가도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절기들이 어차피 양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루 정도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12시간 정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냥 너무 많지 않을 때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꼭 그날에 먹어야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또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태양과 지구의 위치에 따른 그 상대적인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요. 마음속에 있는 거다. 닭은 언제나 맛있습니다. 닭들아 미안해. 네. 네. 닭은 언제나 맛있다. 예, 불변의 진리죠. 네. 자,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오늘은요. 가까이 하기에 심리적 거리를 아주 멀게 두게는 이건 뭐 거리두기 해제가 없어요. 예, 오늘 법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뉴스는 법이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6일 화요일 투데이 잡스 3.0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한 시사 이슈를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간입니다. 네, 매일 아침 직접 준비한 프레시한 이슈를 직접 들고 이슈를 데일리로 광화문을 찾아주시는 그런 네. 부지런한 분이죠. 이슈를 데일리로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갑자기 네. 그 프레쉬 뭐 이런 샐러드 뭐 이런 얘기하니까 김 기자님도 샐러드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샐러드 좋아합니다. 어떤 종류의 풀떼기를 즐기시는지. 뭐 거의 모든 종류를 좋아하고 네. 그 샐러드 하면 이제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코끼리가 초식 동물이더라고요. 사실 큰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됐고 네. 저는 토마토를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릴 때 먹다가 체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샐러드를 꼭 고를 때 토마토를 꼭 빼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갑자기 샐러드 그러니까 얘기하시면서 코끼리가 채식동물이라고 초식동물이라고 얘기하셔서 소도 채식동물이잖아요. 네. 네. 힘쓰는 것들이 아주 채식으로도 잘합니다. 근육들 엄청나죠. 네.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마디를 좀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입이 감싹거렸어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네네. 코끼리랑 소 같은 경우에도 풀을 먹지만 이렇게 근육질이 되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뚱뚱해지더라. 샐러드만 살이 안 빠진다 하는데 사실 샐러드만 먹으면 살 빠집니다. 이제 셀룰로스 분해를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코끼리나 소도 마찬가지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분해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분해를 해요. 그래서 반추한다와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네. 먹고 나면 위에서 그 세균들이랑 잘 섞어줍니다. 박테리아들이랑 섞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씩 토해내서 다시 씹으면 계속 반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포유류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포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물들이 셀룰로스 분해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거의 다 그냥 응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런데 특수하게 위나 혹은 맹장의 그런 세균들을 함께 공생하고 있는 초식 동물들만 분해할 수 있고 살이 찌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샐러드를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는 그 위에 뿌리는 드레싱들이 또 달달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네. 제가 아는 분은 샐러드를 많이 드시고요. 또 밥을 또 드시더라고요. 네. 그럼 소용이 없다고. 네. 예. 그 밤참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8시에 고민하잖아요. 네. 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리고 11시 반에 먹습니다. 어차피. 그냥 8시에 먹는 게 모두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시간만 늦출 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샐러드 빅데이터 아니죠? 아니었군요. 아니죠? 네. 네. 우리 왜 이렇게 빅데이터도 아닌데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했을까? 이거 찐 데이터입니다. 이거. 네. 그렇죠. 이거 생활. 진짜입니다. 임상증거예요, 임상증거. 네. 자,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어떤 뉴스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세 가지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키워드에 절망하신 분들 많을 것 마지막 키워드 같은데. 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 강요. 네. 페이스북 너무 많이 하는 SNS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더할 나위 없는데 이 두 곳을 운영하는 메타의 개인 정보 수집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 페이스북을 검색하면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비활성화하는 법, 페이스북 탈퇴하는 법, 이런 것들 뭐 블로그에 묻는 글들이 심심찮게 나온다고 하는데 메타가 다음 달 8일까지 갱신된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사의 SNS를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강제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이제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한 항목은 총 6개인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과 위치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와 이용 약관 등입니다. 실제로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타가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 하면은 친구 목록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요. 스마트폰 기종, 그리고 위치 정보,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방문한 웹사이트나 쿠키 데이터까지 총 망라된 정보라고 합니다. 이 메타 측에서는 이게 광고를 위한 하나의 뭐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보들이 어디에 쓰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광고나 컨텐츠, 뉴스를 만드는데 이런 뭐 개인 정보들이 사용이 된다. 이게 지금 메타의 설명이고요.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서 이러한 방침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부연을 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뭐 이제 온라인상의 공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다만 이용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사 SN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허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마케팅 활용 여부는 사실은 대부분이 선택 사항인 경우가 많잖아요. 뭐 보험을 가입하거나 뭐 어디 회원으로 가입을 할 때 항상 그런 항목이 떴을 때 저는 선택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개인 정보를 넘기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 정보를 넘기라고 하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번 기회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또 오랜 기간 사용해왔고 어떻게 보면 또 친목 도모의 장소이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볼 수 있는 소통 창구다 보니까 또 쉽사리 끊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고민을 저도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선 이 메타가요, 예전에 페이스북이 그 연령대가 나뉜다는 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10대들은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DM을 통해서 보통 저는 잘 모르는 취재원한테 그 글을 읽다가 독실님을 제가 구독을 하고 있다가 혹시 인터뷰가 필요하면 DM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10대 친구들은 평소에도 학교에서 만났는데 저녁에도 DM을 서로 보낸대요. 페북 메시지를. 페메를 보내면서 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10대들은 이제 페이스북을 하고 50대 이상의 연령대도 또 페이스북 메타를 한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고 이제 중간에 있는 연령대들은 또 사실 페북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아예 까맣게 모르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1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선호하는 SNS가 또 인스타그램이었다고 하니까 10대들 사이에서 또 사실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같은 회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회사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는 14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가입을 막고는 있는데 부모 계정을 사용하는 10대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하는 10대 유저들이 엄청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이 메타의 개인정보 제공 필수 동의가 미성년들의 정보를 또 무단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2019년도에 유튜브가 부모의 승낙 없이 어린이 사용자들의 유튜브 시청 내역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관련된 맞춤 광고 콘텐츠를 제작을 했다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2,050억 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후 유튜브가 2020년도에 현지법에 맞춰서 아동 맞춤형 광고를 전면 중단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 국내 회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제 유출을 했다가 뭐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린 적도 있거든요. 내 정보가 막 무단으로 방출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약간 또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정 유지를 위한 필수 개인정보도 아니고 마케팅이나 광고를 위한 명목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정보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업 자체가 우리가 좀 선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뭐 착한 기업, 안 좋은 기업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메타그룹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많이 있고 시정 명령도 말하자면 좀 여러 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동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외인 게 많은 회사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이들의 광고에 굉장히 많이 또 현혹되기도 하고 광고가 얼마나 또 바짝바짝거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좀
뺐습니까? 애들 노래 다 외워요. 네. 광고에 나오는 노래를 다 외워서 그 자극적이고. 브랜드를 저한테 엄마 저거 저거. 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아동 광고까지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생각해 보면 다국적 기업,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검토하고 있을 때 그 명령을 좀 받아들일까 좀 뻗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SNS 그리고 이제 뭐 구글, 유튜브에 얼마나 중독이 돼 있냐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으로 출장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안 되잖아요. 가면은 유튜브, 뭐 구글, 뭐 인스타그램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은 약간 내가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노래하고 혼자만 이제 산책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네요. 아, 참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뭐 중국 정부가 그런 이유 때문에 금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해봐요. 아, 인스타그램 좀 줄이고 내 개인적으로 난 팔기 싫어. 나 좀 이번 기회에 좀 페이스북 안 할래. 우리끼리 그냥 뭐 독서 모임을 갖겠어. 오히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발현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자연과 독서 모임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사회, 진짜 리얼 월드에서의 사회 관계를 좀 더 가깝게 해주려는 큰 뜻이 아니었나, 메타의 큰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갑자기 생각났어요. 메타가 과연 중국에서도 이렇게 뻗댈 수 있을까? 네, 사실은 뭐 메타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안 하면 가입 신청 안 받아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개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왜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새로운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제화도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두고 보도록 하죠. 네. 자, 두 번째 아이템 볼까요? 화산 분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네요. 또 좋아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데요. 일본 남쪽에 있는 가고시마 현에 있는 활화산 사쿠라지마에서 이틀 연속 강하게 분화를 일으켰다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요, 사쿠라지마는 25일에 이어서 26일 오전 6시 31분에도 분화를 일으켰는데요. 이날 분화로 이제 분화구에서 나오는 이제 뭐 먼지 같은 거 이제 분연이라고 하는데 분연이 화구에서 약 2.2km 높이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2.2km 말이 2.2km 엄청 높은 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화산재는 이제 가고시마 경계를 넘어서 이웃 미야자키현까지 나라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지금 일본 기상청의 관측이고요. 지면에 쌓이는 화산재앙을 한번 찾아보니까 화구에 인접한 지역이 0.1에서 1mm 높이라고 하고요. 여타 지역은 0.1mm 미만 정도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24일 오후 8시 5분에 분화를 해서 이 화산이 분출해 나오는 또 이제 파편 같은 걸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데 분석이 화구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반경 2.5km까지 또 전달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이제 뭐 피난 가구, 반경에 있는 가구들을 대피를 시켰는데 피난 대상 주민이 33가구의 55명 가운데 23가구 33명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뭐 지금 뭐 비상 상황이죠. 이런 관련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유치원이나 뭐 보육원, 방과 활동들 지금 전면 휴원이 된 상황입니다. 사쿠라지마 화구에서 분석이 2km 넘게 날아간 거는 2020년 6월 4일 이후 2년여 만이라고 하는데 또 불과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또 그 부분은 또 놀랍습니다. 분화라고 하는 게 용암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용암이 흘러내리듯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냥 거의 연기같이 빵하고 터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은요? 사쿠라지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터져 나오면서 용암들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막 뭔가 튀어나오는 건 없고 그러니까 흘러나오잖아요. 사쿠라지마는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좀 검색을 해보면 영상들이 정말 좀 장관입니다. 이번에 이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각이에요. 장관입니다. 절경입니다. 그건 정말 장관입니다. 많이 그 부분을 보면서 뭔가 자연의 힘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구구궁한 소리가 나면서 계속 이제 용암들이 튀어나가는 모습들이 특히 밤에 보면 이제 붉게 나오거든요. 이제 꽃이 피는 것처럼 막 이게 튀어나가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게 정말 활화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분화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좀 오래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원래 활화산이었지만 또 이제 최고 경계태세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피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밤에 봤을 때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찍고 있을 겁니다. 자연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굉장히 다양한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네요. 바다 건너 있는 나라라고 해서 너무 우리가 또 얘기를 너무 길게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화산재 뭐 이런 거 떨어지면 통신도 안 되고 네. 뭐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백두산에 만약에 백두산이 지금 휴화산인데 저렇게 되면 네. 우리나라 통신이 다 마비가 될 거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뭐 옛날에 했었어요.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병헌 씨 나오는 거.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네. 개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백두산이 가장 크게 분화했을 때는 언제였을까? 궁금하실 텐데. 공룡시대. 고려시대. 비슷했네요. 946년에서 기억 947년이었다고 네.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네. 고려시대 때 뭐 전달 체계도 없고 대응 체계가 전무했을 상황인데 이렇게 크게 분할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갑자기 궁금하고. 왕이 잘못했다고 왕을 바꿨겠죠 뭐. 네. 당시 분화가 규모가 엄청 커서 이른바 천년 분화라고 합니다. 천년 한번 일어날까 말까 분화라고 해서 화산재가 동해를 건너서 일본 쿠릴열도까지 갔었다고 해요. 네, 전문가들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요. 네. 화산 폭발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7 정도에 해당하는 분화였다고 하는데 네. 최고가 8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고의 뭐 근접한 수준에. 근접한 거였네요. 근데 한 등급 사이 폭발 규모가 10배씩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원 후에 화산 폭발 지수가 8인 분화가 없었다고 하니까 사실상 뭐 거의 목도한 분화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고 1812년에 탐보라 화산 분화하고요. 네. 1257년에 사말라스 화산 분화 등이 한 7 정도를 기록한 아주 큰 규모의 분화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본 분들이 없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화산은. 구경을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때 그러니까 백두산은 정말 작은 화산이 아닙니다. 아까 휴화산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활화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2000년대 초반에 계속 백두산이 팽창을 했어요. 지진도 잦아지게 되고 어떻게 팽창을 해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걸 정밀한 센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어떤 국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연구진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았던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제대로 연구를 하고 싶은 연구를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협동조사단이 만들어지면서 거기는 이제 센서들을 많이 설치하는데 확장도 하고 계속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다시 분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산은 초화산으로 분류가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커다란 화산들 있잖아요. 아일랜드 화산이 폭발했고,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했고 이런 것보다 훨씬 커다란 초화산으로 분류가 되고 지금 우리 엄청나게 커다란 화산 중에 하나고 만약에 폭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 아까 일본으로 날아갔다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백두산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산재들이 실제 쌓여 있는 것들도 관측이 다 됐었죠. 굉장히 커다란 화산인데 어마무시하네요. 비슷한 급으로 지금 언급하셨던 탐보라 화산 분화가 1812년에 있었잖아요. 사실 탐보라 화산 분화보다 더 이제 백두산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탐보라 화산 때 이런 식의 이야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탐보라 화산이 인도네시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해는 여름이 없는 해였다. 왜냐하면 화산이 분화하게 되면 이산화황 같은 황화물들이 굉장히 하늘을 가려버립니다. 그럼 태양빛이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워진다는 뜻은 아니고 약간 어느 정도 반사해서 빼버려요. 그래서 기온이 한 1도 정도 가까이 떨어지는데 한 1, 2년 정도 이상 그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1도가 떨어진다는 게 우리 말로는 그냥 좀 시원해졌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마어마한 흉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름 없는 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사실 유럽을 포함해서 여기저기에 기근이 닥치고 그랬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것이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을 하게 되면 좀 큰 일이 일어날 때 세계적으로 그렇죠.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전체에 있어서 좀 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화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지진을 한번 다뤄봤잖아요. 지진은 전혀 전조 없이 그냥 탁 나타나는데 화산은 전조는 있습니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피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초화산이 터진다는 걸 이제 알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알아. 터질 거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이제 북한이라든가 중국 쪽에 많은 피해가 가겠지만 또 편서풍을 타고 일본 쪽으로 좀 많이 화산재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좀 직격을 맞는 경우가 될 거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세계 전체가 아마 한 1, 2년 정도는 좀 많이 실제로 이 탐보라보다 더 적었었던 피나투보산이 1992년에 분화했었는데요. 그때도 한 0.5도 정도가 떨어져 갖고 그때도 굉장히 이제 흉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쿠라지마는 이 정도의 화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화산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두산에 그렇게 많은. 저는 공룡 영어가 살고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네. 저는 저기 공룡 살고 있을 거다, 뭐 익룡 같은 애들 나올 거다, 막 이런 생각만 맨날 했었는데 네. 참 철딱서니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마지막 키워드 얼른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 가슴 아픈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제가 아는 분이 저 네. 특정 보도 하셨거든요. 네, 어제 피겨 전화가 미친 듯이, 죄송합니다. 전화가 정말 빗발치듯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세 글자. 피겨 퀸. 네, 김연아 선수가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 10월 달에 걸까요? 결혼한다고 합니다. 예. 이미 지금 뭐 한 1,500만 처남과 형님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 그렇죠. 장본인이 국민사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계신 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김연아 소속사인 올드스포츠에서 김연아가 10월 하순 서울 모초에서 성악가 고우림 씨와 화촉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5살 연하시더라고요. 네. 김연아와 고우림 씨는 2018년 올드스케이트 아이스쇼에서 만나서 초청 가수로 만나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됐고 이후 3년간 교제 끝에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예식 장소는 알리지 않은 상태긴 한데 뭐 네. 지금 일부 보도를 통해서 좀 뭐 장소나 장소나 날짜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 또 지켜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웨딩 마치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김연아 씨의 배우자가 될 고우림 씨 이번에 또 화제가 되는데 누구냐고. 네,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성악가로 남성 크로스오버 그룹인 포레스텔라의 멤버라고 합니다. 남성 사중창 단원을 네.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팬텀 시마워 시즌 2에 출연해 우승을 했었고요. 현재 포레스텔라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우림 씨가 이 전날 자신의 팬카페에 손편지로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 귀한 인연을 만나 10월에 결혼을 하게 됐다.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아주 큰 인생이 있어서 매우 큰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지금 큰 결정을 한 거예요. 고우림 네. 씨를 네. 처남과 네. 매제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어제 뭐 SNS상에 아주 따끈따끈했습니다. 막 펀치기가 막 한 몇백 개가 나오고요. 네. 연하를 잘 부탁해 이러고서 막 펀치기를 때리더라고요. 뭐 국민 여동생 네. 뭐 연느님 하잖아요. 야,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너무 온 국민은 다 떨었고 딱 한 사람만 안 떨었어요. 연기하는 김연아 선수만 안 떨어서 대인배 김선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별명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교제하고 나면 서로 이제 한 4계절을 3번 정도 보냈으니까 네. 행복하게 잘 사실 거라고 믿고요. 그럼요. 네. 이번에 좀 보면서 이 이슈가 굉장히 크고 계속 이제 기사가 되다 보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키워드 중에 제일 먼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 또 우리 PD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네. 이 소식을 먼저 전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가슴 아픈 얘기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쓸어놓은 하자. 거거든요. 짧게. 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고요. 김연아 선수의 결혼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이 코너 제목을 바꿀까 봐요. 그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말고 성훈이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 2대1리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민도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이야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들어본 변호사님 중에 가장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잘해주시는 우리 장윤미 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실은 네. 어떤 분이 법은 밥이다 이런 책을 쓴 적이 네네.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유명하죠. 네, 네. 장진영 변호사님 책 제목이 그건데 네. 그게 일면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에 뭐 노사분규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다 이유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 농성이 있었을 때 변호사님 딴 프로그램 출연하신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이런 그 파업을 할 때도 조건이 합당하면 네. 처벌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구나. 예. 그리고 그 조건을 판단하는 근거가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면 그렇죠. 맞습니다. 몰라서 답답.
맞아요. 없지 않을까. 파업하면 이건 뭐 처벌하는 게 맞나 혹은 파업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잘 따져봐야 된다. 맞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을 준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조항의 해석이 좀 상황마다 다르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이걸 알수록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갈 수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쓰는 법과 원칙에 따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법대로 하겠다는 말, 약자들한테는 좀 피해가 있을 때가 되게 많아서 네. 그 온도 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 법 얘기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법과 관련된 궁금한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왕릉뷰 아파트. 네, 유명했죠. 우리나라에 그 뷰가 아파트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묘지 뷰도 있고요. 뒷산 뷰도 있고요. 리버뷰도 리버뷰도 있고 좋은 거는 이제 오션뷰, 리버뷰 이런 건데 뒷산뷰나 무덤뷰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모자라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무덤이 다 있죠. 네. 그 무덤 아닌데다 지으려 그러면 불가능할걸요, 서울에는. 없죠, 불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왕릉뷰가 문제가 됐던 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왕릉 근처에 아파트를 졌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릉님 자체에서 봤을 때 아파트가 보이면 안 된다. 맞나요? 예. 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문화재청 허가도 안 받고 다 진 거예요. 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9월 달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제일 황당한 건 아파트를 이렇게 짓자. 이렇게. 네, 나무에서 가리는 대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은 아파트가 있죠. 실제로 한강변에 네, 성동. 거기. 조망권을 훼손할까봐 네. 이렇게 한강 이렇게 차로 운전하시다 보면 아래가 이렇게 뚫린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자일 때 그 부분을 취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벌가끼리 무슨 조망권 때문에 법적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어서 이런 전례가 있나 했는데 한강뷰라는 거는 한강이 내 집에서 보이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원체 이 시가도 차이가 많이 되고 이 부동산 가격에도 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아파트 앞에 아파트가 허가가 나서 짓는데 뒤에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하죠. 한강을 가리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집값도 떨어지고 이건 내가 원래 누리던 권리를 놓치게 되는 거다. 당신들로 인해서.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게 아파트 경관을 뒤 아파트한테 해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대로로 서울에서 저쪽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서울 동쪽쯤에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부분이 바로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걸 정말 잘 준수한 아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도 제한을. 너무 말이 안 됐던 게 뭐냐면 다 짓고 거의 다 올라갔어요. 뼈대가 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잠깐! 문화재청에서 맞아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여기 보이면 안 되는 거 몰랐나? 그래서 구청에서는 얘기 안 했잖아. 거절사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저기 구청에다 얘기할 때 구청에서 하라고 그랬어. 맞아요.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문제는 이게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관심을 맞아요. 가졌는데 일단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했더니 그 행정소송했을 때 법원이 건설사들 손을 맞습니다. 들어준 게 된 아파트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아파트 입주도 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문화재청의 어떤 그런 제지는 맞지 않아. 이게 결론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거칠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요거를 네.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왕릉뷰 이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경관이 좋아서 이렇게 문화재청이 난리가 난 걸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장릉입니다. 인천 쪽에 있는 검단 신도시 쪽에 장릉이 있는데 조선 16대 임금 인조의 부모인 원조가 인원항우에 묻혀져 무덤이에요. 있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관도 상당히 좋고 잘 보존이 돼 있던 문화재인 건 분명하고 이게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아서요. 유네스코에서도 이거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등재할 만하다라고 해서 2009년도에 문화유산으로 등록까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인근의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문화재청에서는 어라? 이거 봐라. 우리한테 허가 안 받았잖아. 규정에 따르면 이런 문화유산의 500m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우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손을 왜 들어줬다는 거야. 지금 1심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행정소송으로. 그랬는데 이게 500m 이내라는 건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요. 500m 이내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보통은 이걸 실제로 시행해야 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각 부처에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어려운 말로는 대외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인들한테 이게 법률이니까 지키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아주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시행 규칙들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럼 그 500m 이내를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삼았냐를 봤더니 그렇다면 정확하게는 이런 문화재가 있으면 반경 200m 안에서 건축물을 올리거나 어떤 조형물을 설립을 할 때는 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판단받아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건설사, 지금 3개 건설사가 거의 아파트 규모가 크기 때문에 3개 건설사가 관여가 돼 있는데 한 건설사, 나머지 건설사들도 시차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근데 법원이 그렇다면 이걸 안 거쳤는데 건설사 손을 들어줬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시행 규칙 내부적으로 보면 200m 안에 있으면 검사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는요, 200m는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단을 받는 그 대상은 최소한 아니다. 당신들의 규칙에 의하더라도. 이게 법원이 또 판단 내린 근거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경관이에요. 이게 경관을 많이 해친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2009년도에 유네스코에서 등재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등재될 당시에도 주변 경관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도 이 경관은 조금 많이 훼손이 됐다. 왜냐하면 인천이라는 게 뭐 아주 최근에 개발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인근에 이미 고층 아파트들도 많았고요. 고층 건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청의 내부 규칙을 보면 경관을 또 판단하는 아주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주요 포인트, 왕릉의 주요 포인트에서 맞은편을 봤을 때 이 주요 포인트는 묘자리나 이 주거가 있는 집이에요. 거기서 딱 맞은편을 봤을 때 경관이 건물에 있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아파트 지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멀리 지은 거라는 거죠? 좀 멀리 있고 주요 경관을 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저희 드라마 보면 딱 현장에 판사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판사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현장 검증이라고 해서 실제로 나갑니다. 검증 신청을 하면 이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경관을 해치는지 이런 건 사실 가보기 전에는 사진 같은 거 동영상만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나가봤더니 경관도 그렇게 해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미 다른 건축물들이 해치고 있었어 라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 지금 짚어주신 대로 아니 아파트 입주도 시작됐어. 이제 곧 사람들도 들어와 살아야 되고 이사 준비도 다 했고 건물은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중간에 문화재청에서 공사 중지해 이런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공사 중지 처분조차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도까지 그럼 공사가 완료됐다. 혹시 문화재청 말대로 허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본인들 주장이 관철되느냐. 경관도 보존이 되고 어떤 법규도 지키는 셈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느 정도 헤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이것을 철거하더라도 이 문화재청 말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철거. 그게 이제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물론 누군가의 침입적인 행위를 했을 때 누군가도 똑같이 권리가 침해받을 때 이 크기를 저울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례의 원칙일 때 그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딱 침입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에 의거해서 봤을 때도 이걸 철거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판사의 결정을 판사님이 하신 걸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듣지 못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는 소송이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이 뭐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이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어떻게 보면 선량한 시민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적 판단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근데 뒤에 부분 경관에 대한 부분은 듣다 보니까 주요 경관을 해쳤느냐 해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 판단은 좀 판사님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변호사님 보실 때는 납득이 가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일단 합당하지만 그래도 이 주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적합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도 좀 처음에 뉴스로만 접했을 때 아니 이렇게 경관, 그것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 한데 이걸 해치는 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기록을 보기 전에는 함부로 좀 논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여기도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독실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신 게 저희가 판사님들과 얘기를 해볼 때 판결을 어떻게 쓰냐. 완전히 딱 법논리적으로 연역법, 귀납법에 근거해서 쓰느냐. 뭐 물론 그렇다고 얘기하는 판사님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본인 판결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판단을 당연히 합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 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법을 어겼으면 이걸 해체하는 게 맞고 철거하는 게 맞고 이 주민들의 그 문제는 건설사, 잘못을 한 사람들이 어쨌든 풀어나가야 될 부분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거의 다 완공이 됐고 일단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그냥 중단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내심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판결에 저는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사실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정치인 사건에서 판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선거에서 그냥 박탈이 되는 거예요. 의원직이 상실되는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100만 원 형이라는 건 비교적 가벼운 형인 겁니다. 뭐 이를테면 뭐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음주운전 초범 같은 경우에 이제 100만 원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선처를 주는 측면에서 내리는 형인데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80만 원 90만 원, 사실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산 신고에서 막 몇 억이 누락이 됐더라도 이걸 딱 떼어놓고 보면 벌금형으로 의율되지 않았을 사안이라도 이게 미칠 파장이 워낙에 크니까. 그리고 선출해서 이 유권자들의 어떤 결과물을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가 되기도 거죠. 하니까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판결이 간혹 나오면 다른 판사님들이 아 이거는 이런 부분을 헤아렸어야지. 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아예 또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 법도 밥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상식이기도 하고 법 강정에 근거해서 판사들도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쌀밥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빵을 좋아하죠. 맞습니다. 개인 성향도 좀 있는 거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정말 또 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번에 굉장히 만약에 정말 공사를 중단하고 무너뜨리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과감하게 철거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이 선례가 돼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검토를 잘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고 나니까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봤더니 야, 이걸 그렇게 정도 할 건 아니다라고 하면 건설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어떻게든 이제 편법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법의 어떤 그 부분을 잘 파고들어서 일단 짓고 나면 이게 선례가 되고 판례가 남아서 보통은 돼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선례적인 하나의 케이스로 문화재청한테 조금 그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판결문을 보면 다른 아파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나의 우리가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도 저는 문화재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문화재청에서. 그런데 이 업체도 우리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허가 받았어. 심지어 공사에서 땅을 산 거잖아요. 그리고 다 그런 식으로 이미 했는데 법적으로 제동을 걸 것 같다? 그러면 막 짓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많이 지어놨어. 그럼 이것도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지었을 때랑 아주 공사 초기일 때는 이걸 원점으로 돌려도 피해가 적지만 굉장히 많이 올렸을 때는 원점으로 돌린 건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까지 했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건 완전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 그것까지도 법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판사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 지금 내릴 것 같다. 막 짓는 거죠. 오히려. 속도를 내고 그리고 공사중지 명령 딱 실제로 이 케이스에서도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가처분 이거 중지시켜 주십시오. 이 나한테 내린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 주세요. 이거는 되게 쉽게 또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집행 정지 신청 자체는 본안에 부과해서 딸려오는 사전적인 신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쉬운 거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의 선례로 남으면 아무래도 문화재를 좀 중심에 두고 돈보다는 자본보다는 이런 걸 중심에 두고 더 건설사들도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런 어떤 계기는 좀 놓치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건설사가 막 건물을 올리고 싶다고 건물을 올린 게 아니라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건물을 맞아요. 된다고 땅땅땅 해주니까 건물 올린 거잖아요. 네. 그 문화재청은 그 근처에 감시원들도 있대요. 뻔히 보이는데 건물 올라가고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 뭐 했냐는 그때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딘가 맞아요. 의사소통이 펑크가 났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독실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건설사한테 그만큼 페널티를 주려면 여기서도 사실 결정이 없어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9월 달에 아파트 입주인데 그 얘기를 봄에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언니 오빠들은 다 잠 못 자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이게 있었는데. 논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화재청이 왜 뒤늦게 난리야? 그러니까 뒤늦게. 네,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한테 다 허가 받았어. 네. 아까 200m 안에서 영향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문화재에 미칠 영향. 그래서 그거는 다 통과를 했어요. 또 이 건설사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할 말이 있었던 거죠. 아 이게 우리가 절차를 아예 뭐 지키지 않았다거나 뭐 이러면은 우리도 잘못했다고 할 텐데 아니 인천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줬고 이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점마다 또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판사님? 이 말을 했던 거고 받아들여진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어디서 잘못된지 이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사실 이렇게 대충 공사를 하면 다 나온대요, 유적이. 그래서 어디를 파면? 네, 왕릉뷰나 문화재와 관련돼서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지역이 서울에 굉장히 많은데 네. 또 뭐 이렇게 지정된 곳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가 선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네, 한번 맞습니다. 같이 공론화도 하고 어떻게 네. 보면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 이번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그렇죠. 갖게 됐으니까 이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근데 좀 걱정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대법 판단까지 가게 네. 되면 시간은 더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입주까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맞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좀 뒤집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될 그렇죠. 거고 이게 힘들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문화재청은 이게 최근에 나온 1심 판결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항소할 거다. 그리고 네. 다른 건설사들 소송도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확정 지어버리면 판결의 합일 확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다른 재판부가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판결을 내릴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받는 사람이 아니 저 재판부에서 받았을 때는 A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나는 정반대의 B라는 판결이 나오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판사님 저희가 이게 확정된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 전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막 자료로 내기도 하거든요. 네. 이 판결의 합일 확정 최소한 어느 정도 같은 털거리는 가져가라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재판부에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항소심 대법원으로 가면 일단 공사중지에 가처분을 했던 부분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공사는 계속됐고 거의 완료 단계인데 대법원에서 이걸 다시 원점으로 한다? 그러기는 더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보이죠. 어렵다. 예. 네. 어쨌든 저는 요 미스가 어디서 났는지 네. 깜빡한 건지 네. 아니면 천천히 얘기한 정말 건지 짚어봐야죠. 저는 요거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독실님이 평생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예. 9월 달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딸 방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하고 뭐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청에서 못 들어가요. 허물어라. 심지어 500m짜리 나무를 심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500m짜리 나무도 없는데 나무 심으라고 심의할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그걸 밤잠을 가려라. 자겠냐고요. 그렇죠. 그 쉽지 않죠. 정신적 피해 보상은 누가 해주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여기서 뭐가 누가 문제였는지 지금 말씀하신 건 잘 네.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애매합니다. 우리가 어떤 헤드라인만 보고서 그냥 쉽게 무언가 비난하기는 쉽지만 맞아요. 사실 이번 기회에 잘 알아보면 더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도 한번 잘 따져보고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뻔히 올라가는 걸 보고 있었던 그 문화재청 직원들은 왜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있었나? 이런 부분까지 어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법적인 진실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검사 또 뭐 변호사 이런 맞습니다. 싸움이다. 어떤 예, 게임 같은 거잖아요. 다툼이죠. 거기서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해서 제대로 된 이렇게 좀 기소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이제 행정소송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안 맞아요.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공사를 하든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공사는 바로 정지가 되고 네. 이게 공사를 건설사가 하지만 다 하청을 조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계약서에
언제까지 어느 단계 딱 완료하고 언제까지는 이 단계를 완료해라. 만약에 이걸 이 날짜까지 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1000분의 3% 정도, 그러니까 1000분의 3 정도의 비율로 전체 공사 대금에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문화재가 발굴됐다 이러면 이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악재를 만난 셈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것 중에도 이제 대장동 사업을 했을 때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그 직원으로 일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 보너스 얼마? 네, 그래서 50억 퇴직금을 받았을 때 나는 정당하게 받았다라는 걸 법률적인 쟁점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재가 발굴이 됐었는데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이거에 해결이 됐고 조속하게 공사에 재착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받은 부분이 있다라는 논리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요. 예,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이 그 당시에 뭐 유관 상임위에 있었니 없었니 그래서 아버지 찬스를 썼니 안 썼니까지도 이 검찰 수사에서 좀 들여다봤던 부분이 있어서 이 문화재라는 게 이렇게 크게 왕릉을 훼손하느냐의 이슈도 있지만 정말 이 밑에 깔려 있는 우리가 미처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땅을 뚫기 전에는 착공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문화재도 굉장히 산발적으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정말 기준, 선례 그렇다고 또 이 자본, 돈대의 영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문화재만 소중하고 지체상금 내는 기업의 어떤 이익이 안 중요한 건 또 아니잖아요. 이걸 잘 형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접점을 찾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는 아줌마 비유였어요. 이제 제 아줌마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분통 터지니까. 맞습니다. 딴 데서 안 들어줄 것 같고 변호사님은 들어주실 것 같아서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 국민제안이라고 치시면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심의위원회에서 10개를 제시를 했어요. 거기 국민제안 들어가시면 10개가 있어요. 클릭을 하면 10개가 차차차 떠요. 그중에서 3개는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랬으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시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뭐 1, 2위 가는 게 우선 반려견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자. 그다음에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 패스를 도입하자. 뭐 아니면 지금 제일 많이 클릭을 받고 있는 건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을 하는데 이걸 폐지하자. 이런 투표, 좋아요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획기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법을 인기 투표도 아닌데 이렇게 받아도 되나? 그러게요. 저희 이제 광고하기 전에 둥둥 국민신문 올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신문고를 올리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좋아요 이거 누르면 그렇죠. 법이 되는 건가? 근데 또 보다 보면은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전 정부에서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이게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딱 공무원들이, 직업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이런 정책 시행하겠습니다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그리고 삶에서 느끼는 걸 바텀업 방식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이게 전 정부, 그 이전 정부 말할 것 없이 다 그랬는데 그 연장선상인 걸로 보이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한번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떤 안건을 내면 실제로 이 공무원분들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건을 깨알같이 내도 이미 검토가 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미. 이를테면 대단히 많이 올라왔던 것 중에 뭐 난임 문제가 워낙에 이제 요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뭐 꼭 맞아야 되는 뭐 주사 같은 거를 뭐 보건소에서 해달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이 다 검토를 해봤는데 어떤 뭐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의료진의 문제 등등으로 이게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컷을 당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도 이 지금 나온 부분들이 엄청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건 아니고 아마 저는 정부 같은 데서도 당연히 고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려견 문제도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한 초등학생이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 진짜로.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약한 목덜미를 개가 물고 어떤 여성분은 너무 겁에 질리니까 그냥 막 놀라서 조금 저도 좀 아쉽긴 했는데 택배 기사분이 정말 이 택배 무거운 거 옮길 때 쓰는 그 도르래 같은 걸로 던져가지고 걔를 분리를 시켰는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예 이 어떻게 친구 될지 목숨 모르죠.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최근 일이고 하니까 이런 안건이 올라오는 거죠. 이거 정말 처벌 강화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실 처벌이 외국 같은 데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다고 해요. 약하죠. 우리는 이 개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주인과는 분리된 다른 또 생명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의성이 있었다는 건 입증이 안 되고요. 그쵸? 이게 주인한테까지는. 그렇다면 과실로 의유를 하는 건데 과실치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수로 어떤 예견 가능성은 좀 있었지만 어떤 상황이 도래할 거라는 걸 그래도 고의범에 준해서 처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 같은 경우에도요. 이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 목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 기르는 과정에 있어서 좀 해야 되는 것들은 맹견으로 동물보호법에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종류가 예, 있고. 풋볼 테리어 뭐 등등인데 상당히 적어요. 네. 이 종이. 5종류밖에 안 예, 되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믹스견은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하. 굉장히 맹견과 맹견의 믹스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네요. 맹견과 맹견 믹스 걔도 맹견 믹스견도 빠져요? 제가 알기로는 딱 규율된 것만 있어서 거기만 돼 믹스견을 규율하기가 좀 어렵다고 어렵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개로 정해져 있는데 맹견과 맹견의 믹스견이면 걔는 어디를 따라가야 어느 되는 거예요? 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혈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국가 공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또 그게 규정이 돼 있는 것도 그 증서 주는 거 아니에요? 증서?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사적으로 주는 거죠. 사설기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처벌에 관련된 거 이슈가 됐을 때 어떤 죄송합니다만 이제 능력 있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거 믹스견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심지어. 있는 거죠. 네. 예,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가 과실치상을 이 점검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데 저 다 했습니다. 제 집은 맹견이 아니에요. 믹스견이거든요. 네. 이렇게 딱 쟁점을 잡아낼 수도 있는 거죠. 화가 나는 거 듣자마자 화가 납니다. 네. 예. 그 최근에 이제 그래서 국민들의 법 감정이 기존의 법률이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법으로 만들어낸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낙인을 받는 그런 시절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60년대 이럴 때 보면 실제로 성폭력을 가해하려 했던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요. 본인을 보호하려고 물었다거나 네, 혀를 잘랐다든지 예, 이렇게. 그런 네. 경우에는 이 여성이 오히려 치사와 관련돼서 혹은 뭐 치상과 관련돼서 맞습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성범죄 형량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강화돼 왔어요. 강화됐죠. 예. 그리고 저도 변호사 처음 했을 때는 제가 뭐 한 10년 차 변호사니까 아주 경력이 많다라고 할 수 없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런 논점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이를테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가해행위를 당했다는 시점 이후에 굉장히 친근한 뭐 어떤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뭐 웃음 표시를 보냈다 이런 것도 판사가 볼 때 검사가 볼 때는 이거 실제로 피해 입은 받은 거 거 맞아? 맞아? 네. 피해자라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텐데 네. 라는 게 주장으로 많이 거론이 됐고 실제로 관철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피해자다움. 그렇죠. 이런 피해자다움이라는 얘기죠. 게 대단히 정형화돼서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요즘은 이게 어쨌든 권력 서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워낙 많고 이런 성범죄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친근함을 표현했다라고 해서 그 행위가 없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또 맞고 또 한켠으로는 피해자성, 피해자다움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이 대법원에서 확립이 되기도 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또 반편향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술과 구체적인 어떤 피해자의 어떤 증언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법원 내부에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법이 항상 문제점이 딱 노출이 되면 성범죄 피해자를 강요해 피해자성을 이랬을 때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좀 시류로 가다가 그게 좀 공고히 되면 그거에 또 문제점이 노출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그러면 있죠. 이 진술에 의존해서 그런 피고인 입장에서 다투고 싶은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그럼 배척하는 게 또 맞나? 라는 문제 제기가 또 한켠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계속 움직이는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성범죄라는 거는 예전에는 판결문에 그런 표현도 스스럼 없이 썼어요.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다 뭐 이 정도. 근데 수치심이라는 건 내가 잘못했을 때 좀 수호지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아 부끄럽다 내가 네. 잘못해서. 수치심이란 건 기본적으로 피해자한테 붙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서술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성적 불쾌감 이런 표현으로 이게 더 정치적으로는 맞는 표현인 거고 중립적인 표현인 거고 실제 사실관계를 더 잘 담아내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희롱 같은 경우도 네.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잠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뭐 정인이법처럼 네.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사건이 법제화될 때까지 과정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것도 한번 저희가 주제로 따로 다뤄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너무 많은 사람 이름을 지칭한 법률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맞아요. 최진실법, 구하라법 이런 연예인부터 네. 뭐 김용균법, 뭐 윤창호법 등등으로.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어떤 실체를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너무 이슈화해가지고 이 공분을 자아내면서 이 법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차근차근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 구하라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법조계에서도 내부 검토가 많았지만 결국엔 법제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고인에 대한 좀 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오히려.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네네. 이게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것이 법안에 좀 그거였는데 이런 입법례를 차용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일본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입법례를 왜 채택하지 않느냐. 상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법률적으로 본인의 상속 지분에 따라서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 상속 개시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것을 고인이 생전에 어떤 유형의 유언을 했다는 것 이유로 결격으로 만들어버리면 너무 분쟁이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칭, 사람의 이름으로 딴 법률의 함정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흥미롭고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어떤 네. 법제화가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알았으면 네. 좋겠어서 이 주제로 여론이 법을 좀 견인했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한번 해주십사 네. 좋을 것 부탁을 좀 같습니다. 드리고 네. 싶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법이다. 우리 장윤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잡스 3.0 늘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법 얘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